2장.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사실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순이다. 난 이 단칸방 창문에서 많은 죽음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죽음 앞에 같이 저항하기도 그리고 같이 싸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방 한편에 앉아 얌전히 편한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내가 보는 이 작은 창문이란 그저 죽음을 방송하는 작은 TV였다. 나는 마치 TV를 시청하듯 지켜보고 방관하며 모른 척했다. 그리고 난 계속 자신을 이렇게 다독여왔다. 넌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맞는 소리다. 난 저들을 구원할 의무도 힘도 없었다. 그렇기에 난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 변덕이냐? 변태냐? 저 아이가 여자라서? 아니면 어리니까 불쌍해서? 혹시 소설에나 나오는 극적인 상황을 기대해서? 그 소설에는 배를 느끼는 사람도 걸어다니는 시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앞에 난 선한 사람이 될 생각도 없다. 그래도 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기에 참회록을 쓰는 마음으로 작성한다.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야 공포를 직면하고 나처럼 좁은 곳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저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다. 나는 여태 바라고 또 바랬다. 이 방구석에서 나를 꺼내줄 손을. 저 아이도 아마 같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같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빠져나올 용기가 없어 걸어 나오지 못한다. 그것은 평범한 남들은 알지 못한다. 같은 동료끼리만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구해야 한다. 난 반나절을 일기 앞에 앉아 침착하게 고민하고 계획했다. 작은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마음으로 실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서야 이성적인 생각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장 먼저 문 앞을 막은 책상을 치워야 한다. 그리고 내 방문을 열고 고시원 복도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시원 내부에 그놈이 존재하느냐다. 난 그놈들의 모든 것을 두 눈 가득 지켜봤다. 그들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을 능가하는 완력과 집착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고 집착한다. 그리고 사람을 사료로 만들어야 만족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치 악의 근원 같았다. 그들은 휴식 시간도 필요 없었고 사기도 떨어지지 않는다. 지극히 인간만을 사냥하는 타고난 사냥꾼 같았다. 이렇게 그들에 대한 생각을 마치고 난 그들과 싸울 생각을 말끔하게 포기했다. 그들과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내 몸 상태였다. 많은 시간을 굶었고 수도가 끊긴 이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정신은 어지럽다. 원래 운동을 하는 신체가 아니란 걸 대변하듯 온몸이 무기력하다. 이런 상태로 아이를 구하러 나갔다간 흰박질 두어 번에 지쳐 쓰러질 판이다. 나에겐 먹을 것과 물이 필요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고시원에 살면서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향했던 장소를 생각해보면 되니까. 바로 복도를 지나 중간쯤에 위치한 공용 부엌. 공동으로 쓰는 냉장고가 존재하고 조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라면과 밥이 있다.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당장 책상을 치웠다. 다짐하고 몸을 일으켰는데 손잡이를 잡자마자 내 몸은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얼었다. 알을 깨고 나오려는 새, 아니면 수십 년을 있던 새장을 나오려는 새. 내게 찾아온 건 용기도 아니고 해방감도 아닌 단순한 공포심과 절망이었다. 난 왜 네 발로 이 안전한 곳을 떠나려 하는 거지? 그 애가 뭐라고? 그냥 여기서 얌전히 죽음을 기다리자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저절로 손잡이에서 손은 멀어졌다. 이 문을 열자마자 그놈이 내 목덜미를 물어뜯는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식은땀이 흐르고 힘없는 다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내가 본 죽음들이 마치 주마등을 스치듯
눈가에 아른거렸다.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엄마의 비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먹먹한 음성이 내 머리를 스친다. 그리고 마치 달리기를 하듯 심장이 빠르게 요동친다. 먹히는 아버지,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머릿속에 넘어져 울고 있는 여자아이가 차 밑으로 들어가 나와 눈이 마주친다. 그 눈을 기억할 때쯤 나는 문을 열고 있었다. 정신 차리라는 듯 12월의 찬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이 고시원에 살면서 수없이 걸어본 복도지만 그날만큼은 무척이나 생소했고 어려웠다. 양쪽 복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정신이 없었나 보다. 그놈들이 복도에 없었길 망정이지. 걸어다니는 내내 고시원 내부는 조용했다. 모든 문은 닫혀 있었고 조심히 들여다본 공용 부엌도 아주 고요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는 항상 이렇게 고요했다. 아마 사건이 터진 시간이 그때쯤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성인들은 일을 하는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황급히 발걸음을 옮겨 공용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테이블을 옮겨 마치 버릇처럼 문 앞을 막았다.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봤다. 전기가 끊겼지만 난방이 들지 않는 차가운 대기 온도에 이상하게 썩은 냄새는 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열어봤지만 이내 바로 문을 닫았다. 시큼한 냄새 때문에 정신이 확 들었다. 그리고 재빠르게 다시 문을 열어 한쪽에 물통을 꺼내 황급하게 입으로 가져갔다. 물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다. 당연히 전기는 끊겨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가스레인지 또한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따뜻한 라면을 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잠시 기분이 착 가라앉았다. 항상 밥으로 가득 차 있던 밥솥을 열어보니 시큼한 냄새가 풍겨 바로 닫아버렸다. 긴장으로 떨리던 다리는 긴장이 풀리자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쪽에 놓인 라면 박스를 뒤져 라면을 꺼내고 라면 봉지를 뜯어 생라면을 정신없이 입으로 가져갔다. 고소했다. 오랜만에 들어온 음식에 배는 사정없이 요동쳤다. 생라면을 부숴 먹으면서도 내 정신은 온전히 밖에 쏠려 있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있던 자리는 그놈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놈들 다리에 막혀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가 지켜보지 않은 사이에 그놈들에게 당한 건 아닐까? 그렇게 불안한 생각에 계속해서 차 밑을 살펴봤지만 그놈들은 비켜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놈들을 저기서 비키게 해야 이 계획에 모든 게 들어맞는다. 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 전의 기록으로 그놈들이 청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있다. 최저요금으로 맞춰 전화를 받는 기능만 가능한 3G 폴더폰. 스팸 전화만 걸려오던 이 고립의 상징물에 나는 작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일기를 쓰는 지금은 공용 부엌이다.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 눈을 감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아마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긴장이 살짝 풀려서 피곤을 풀려 해도 계속 밖이 신경 쓰여 잠을 이루지는 못했다. 아이가 숨어있는 차 근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했고 이내 도시는 어둠과 침묵으로 뒤덮였다. 지기 시작하는 해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마치 달리는 차량에 몸을 던지기 직전의 기분이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찔한 감각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와 몸은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다. 예민한 감각은 계속해서 뇌와 신경을 건드렸고 숨을 거칠게 만들었다. 무서웠다. 배가 찢기던 경찰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뛰는 심장을 가까스로 달래고 괜한 상상을 해봤다. 아이 이름은 무엇일까? 제일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지? 마른 침을 삼키고 어둠으로 뒤덮인 밖을 바라봤다.
고시원은 2층이다. 하지만 건축된 지 꽤 오래된 건물로 지대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상까지 높이는 통상적인 2층보다 살짝 낮은 높이에 불과하다. 가장 처음에는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설 계획을 세웠지만 1층은 편의점과 PC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많이 다닐 법한 구역이고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그놈들이 많을 게 분명했다. 그놈들 중에 한 놈이라도 만난다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생각하다 결정한 루트가 공용부엌 한편에 존재하는 다른 창문이다. 밑으로는 화단이 보이고 인적이 드문 뒷골목이다. 이 길은 뒤쪽에 창고로 향하는 길이라 건물주인 말고는 왕래가 없는 길이다. 가끔 담배를 피우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낮에 확인한 길은 몹시 조용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인책은 바로 이 핸드폰 벨소리다. 핸드폰 타이머를 정확히 5분 뒤로 맞춰 놓는다. 그리고 아이가 숨어있는 차 쪽 창문에 그 핸드폰을 올려둔다. 그놈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차가 멈추고 사람이 없어지자 항상 소음으로 가득했던 도시는 너무나 조용해졌다. 그렇기에 이 작은 소리도 평소와 다르게 멀리 그리고 크게 퍼진다. 그러니 이 핸드폰 벨소리가 이 근처는 물론 저 도로 위 차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놈들에게까지 들릴 게 분명하다. 놈들은 이 고시원 건물로 몰려들어 이 핸드폰 소리에 정신이 팔릴 동안 난 다른 창문으로 뛰어내려 아이가 있는 차를 향한다는 굉장히 조잡한 유인 계획이었다. 숨을 크게 내쉬고 뱉었다. 어젯밤 부엌 구석구석을 뒤져 발견한 어린이용 키티 가방에 남은 물과 생라면을 담았다. 작은 공간 때문에 제일 작은 물병 2개와 라면 2개가 한 개였지만 굶주리고 목말라 할 아이를 생각하니 이 가방조차 기꺼웠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바로 행동을 시작했다.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핸드폰에 빠르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창문에 몸을 들이밀며 잠시 고민했다. 한동안 운동과는 담을 쌓고 있던 나 자신이다. 1년 전으로 돌아가 2층에서 몸을 날릴 용기가 있었는지 나에게 묻고 싶었다. 그리고 창문 앞에 매달려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처음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낙법은 고사하고 형편없이 떨어져 화단에 몸을 박았다. 다행히 작은 나무들과 흙이 내 받침대가 되어주었다. 나는 떨어지자마자 주위를 살펴봤다. 하지만 어둠에 쌓인 골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흙과 화단에 몸을 박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장이라도 그놈들이 내 목을 잡고 뜯어먹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흙이 묻든 말든 꼼짝없이 흙 속에 머리를 박고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길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지나고 골목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넓어진 동공에 어둠 속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맞춰둔 알람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들어본 기상 알람은 몹시 맑고 고왔다. 따르릉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도시를 가로질러 괴물들을 눈뜨게 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무섭게 빛내고 있었다. 마치 맹수처럼 눈을 번쩍 뜨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은 굉장히 기괴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담뱃불 같던 빛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이내 빗무리가 되어 파도처럼 고시원 앞쪽으로 몰려들었다. 눈을 가늘게 떠 아이가 있던 차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곳엔 더는 눈을 빛내는 그놈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내 입을 꾹 다물고 천천히 일어나 몸을 반쯤 숙이고 이동했다. 건물 근처를 벗어났을 무렵 고시원 건물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공용 부엌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리고 곧 시끄럽게 울리던 핸드폰 소리도 조용해진다. 나는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그리고 이내 들려왔다. 그들의 분노하는 소리가. 사람의 전신을 망치로 다져놓으면 그런 비명을 지를까?
혹시 속에서 증오라는 감정을 끄집어내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그들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고 이내 고시원 건물에서 부서지고 박살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지금 조용히 갈 때가 아님을 빠르게 자각했다. 그리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니 그냥 뛰었다.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다. 멈춰진 차들을 피하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싸구려 손전등을 꺼내 키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급하게 기억을 뒤져 차 종류를 빠르게 기억해냈다. 도로 중간 흰색 아반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식은땀을 잔뜩 흘렸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한 숨을 급하게 삼켰다. 시간이 없다. 흔들리는 동공을 잡고 하나하나 차 종류를 전등으로 비춰보며 확인했다. 그리고 1분이 지나서야 나는 발견했다. 도로 중간에 있는 흰색 아반떼. 주위에는 찢어진 살점과 뼈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 밑을 손전등으로 비춰봤다. 아이는 깨어 있었다. 밤이 왔음에도 자지 못했으리라. 그리고 눈앞에 지나가는 그놈들의 다리와 울음소리에 공포에 떨었겠지. 아이는 갑자기 비치는 빛에 눈을 가리며 마치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그 아이는 몹시 작은 아이였다.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을 어린 여자아이는 눈앞에서 아빠와 엄마의 죽음을 지켜봤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 적응하지 못해 막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나처럼 새장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나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나와 같은 아이, 작은 공간에 공포에 떨었을 아이. 그때 처음으로 나는 웃었다. 망설이던 아이도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본 순간 멀리 보이는 그곳은 빛의 파도였다. 고시원 건물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의 파도들. 서로가 서로를 밟고 밀치며 마치 쓰나미처럼 그놈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이 내뱉는 소름 끼치는 비명과 야생동물같이 빛나는 눈.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고 그 빛나는 눈은 분명히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자신들을 속인 걸 눈치라도 챈 걸까? 그들의 맹목적인 저기와 시선이 모두 이곳으로 향한다. 공포를 직면한다. 두려움이 몸에 엄습한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아득하게 멀어져 시야를 흐릿하게 만든다. 포식자와 대면한 초식동물의 본능, 그리고 순간이었다. 손끝으로 아이의 떨림이 전해져 왔다.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표정 없는 얼굴로 멍하니 그 파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던 계획이 내 머리를 책찍질하고 몸을 움직이게 했다. 여기서 잡히면 안 돼. 첫 인사말은 무엇이 좋을까 고시원에서 고민하던 시간이 생각난다. 어이없게도 내가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뱉은 말은 빨리였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음을 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다. 잡고 있던 손을 당겨 멍하니 있던 아이를 차 밑에서 끄집어냈다. 그리고 빠르게 품에 안았다. 역한 배설물 냄새와 추운 날씨에 차갑게 식은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그동안 쓰지 않던 뼈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빼곡한 차들을 헤치고 찬바람을 얼굴로 맞으며 끊임없이 숨을 내뱉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입에서 생기는 입김은 눈앞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런 육체적 고통 속의 의지는 너무나 쉽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팍에 느껴지는 작은 심장 소리가 달아가는 영혼의 정수에 기름을 부어넣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아이는 말없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시야가 빠르게 바뀐다. 불어오는 찬바람에 머리가 띵하다. 어느새 도로를 벗어나 작은 인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어둡고 고요한 도시는 이제 내 발소리와 그놈들의 뜀박질 소리로 가득하다.
그놈들이 내뱉는 비명은 내 근처까지 도착했음을 알려준다.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계획은 잊혀졌다. 나는 그저 생존을 위한 길을 달리고 있었다. 머리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이 삶이 이제는 끝이 난다는 공포와 작은 허탈감. 그리고 이 아이도 나와 같이 최후를 맞이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난 입술을 꽉 꿰물었다. 끝없이 달리고 있음에도 나는 죽음을 향한 주마등을 마주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데 머리는 차갑게 식었다. 눈앞에 표지판이 보였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입구를 향해 달렸다. 근이라는 표지판 앞글자만 읽고 뛰었는데 갑자기 생긴 경사와 나무들 때문에 나는 당황해 서둘러 주위를 둘러봤다.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과 양옆의 흙길, 그리고 마치 숲처럼 많은 나무들. 정신없이 뛰면서도 확인한 안내도가 이곳이 근린공원임을 알게 해주었다. 이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순간 난 더 망설일 틈도 없이 계속해서 바삐 뛰어갔다. 계단을 밟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공원 속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흔들리던 나무들은 침입자를 눈치챈 듯 조용해지고 들고 있던 손전등은 정신없이 앞을 밝히고 있었다. 프레임이 끊기듯 급박한 장면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언뜻언뜻 보이는 계단들, 양옆은 어둠으로 휩싸여 있었고 오직 손전등이 비추는 정면만이 내 앞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놈들이 치고 나올 것만 같은 공포심이 엄습한다. 한 줄기 밧줄이를 달리듯 걸음은 위태롭기만 하다. 다리 근육은 당겨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다. 나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 그러자 저 멀리 산을 오르는 빛의 무리들이 보인다. 그놈들의 눈빛은 아직도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단말마 같은 비명을 참으며 이를 꽉 다물고 다시 달렸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아이는 내 품에 얼굴을 받고 떨고 있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나를 다시 한번 다잡았다. 절대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없다. 그나마 앞을 밝혀주는 손전등 불이 끊임없이 꺼지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싸구려 손전등은 수명을 다하고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된 건지 아니면 떨어질 때 고장이 난 것인지, 중요한 건 지금 급박한 이 상황에서 앞을 밝히는 불이 사라지게 생겼다. 최악과 최악의 상황이 겹쳐오기 시작하자 나는 자신을 자책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계단을 계속해서 오른다. 전등이 꺼지다 켜지기를 반복한다. 내 눈앞의 계단은 없어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한다. 이 어둠 속을 걷는다. 난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고 있었다. 언제 끝이 날까? 혹이라는 방아쇠가 내 머리에 올라서자 내 숨이 한계 끝까지 차올랐음을 자각했다. 더는 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걸음이 천천히 느려진다. 연신 아이에게 괜찮다고 속삭이는 내 입술은 마치 접착해를 붙여놓은 듯 조용해진다. 발이 멈췄다. 손전등은 이제 수명의 끝을 한 발자국 남겨놓은 듯 빠른 속도로 꺼지고 켜지기를 반복한다. 이 빛이 꺼지면 어둠이 나를 잠식하고 그 지겹던 삶이 끝날 것이다. 나는 숨을 급하게 내뱉으며 체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마치 내 마음속을 읽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에 내가 거울처럼 비쳤다. 그 아이는 그 작은 창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앞머리를 넘겨주었다.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조금씩 든다. 하지만 넘어갈 듯한 숨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을 무렵 나는 입을 열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손을 천천히 들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흐릿한 전등불에 비치는 그곳은 조그마한 시멘트 건물이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공포 때문에 짧아진 시야는 그것을 이제야 발견하게 해주었다. 내 마음속 깊이 혹시나 하는 희망이 치고 올라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뒤로 돌아 손전등을 저 멀리 던졌다. 혹시나 이 빛을 따라 우리를 쫓고 있다면 제발 저것을 향해 가라. 난 빌고 빌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부여잡고 격한 숨을 내뱉으며 그 건물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나에게 활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계단을 날듯이 뛰어오른다. 그리고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은 눈을 힘겹게 떠 흐릿한 잔상이 남아있는 건물을 향해 뛴다. 넘어질 듯 아슬아슬한 걸음. 그리고 손을 뻗자 시멘트 건물에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문을 찾는다. 건물 반바퀴를 손으로 짚으며 문을 찾기를 잠시 손끝에 느껴지는 유리문의 감촉에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옅은 달빛이 비치는 건물 안은 공용 화장실이었다. 나는 들어서자마자 아이를 내려놓고 황급하게 화장실 문을 닫고 잠갔다. 이 얇은 유리벽에 잠근 장치는 그놈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테지만 문을 잠근 행동은 그저 본능이고 자기 위안이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끌어안고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갔다. 아이를 대변기 위에 올려두고 대변칸 문을 또다시 닫아 잠갔다. 그리고 나도 대변기 위로 올라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죽은 듯이 숨을 죽였다. 내 몸은 덜덜 떨렸고 아이의 몸도 덜덜 떨렸다. 저 멀리 그들의 괴음이 들린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놈들은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향했고 손전등을 발견한 모양이다. 그놈들이 분노에 가득 차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고막을 관통한다. 난 아이의 길을 꾹 막아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비명은 마치 나에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는 것 같았다. 발밑에 낙엽을 헤치는 소리가 건물 주위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 벽에 텅텅 무언가 부딪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온다. 나는 손을 들어 거친 숨이 터져 나오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아이의 입 또한 막았다. 1분이 1시간 같았다. 당장이라도 저 얇은 문을 박살내고 그놈들이 내 목과 아이의 목을 물어뜯을 것만 같았다. 그들은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나를 놓쳤다는 분노와 짜증이리라. 손끝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화장실 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훅 들이켰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나 또한 다르지 않았다. 화장실 유리문이 깨지며 그놈들 중 하나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찬 듯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이상한 괴음을 읊조리는 그놈은 퍽퍽 화장실 바닥을 밟으며 우리를 찾았다. 그 발소리에 자연스럽게 시야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향한다.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칸막이 아래로는 흉측하게 뭉개진 발이 서 있었다. 나는 아이의 숨을 멈추고 아이 또한 숨을 멈췄다. 순간순간이 너무나 느리게 느껴졌다. 억겁 같은 시간이 지났다. 그놈은 칸막이를 열 판단은 못했는지 한참은 그곳에서 서성이다 흉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난 그놈이 나갔음에도 숨을 내뱉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묵혀있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아이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거친 숨을 내뱉었다. 천운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단순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와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 한참을 멍하니 화장실 벽을 바라보다 문득 정신이 들었다. 아이를 살린다는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몇 번이나 오가서야 난 고통스러운 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다. 난 가장 먼저 키티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아이를 먹였고 나도 순식간에 반통을 비웠다. 해가 뜨기를 기다린다.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시간이 흐르고 저 멀리 여명이 밝아오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 칸막이 안쪽으로 빛이 들어온다. 마치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빗줄기 같았다. 그 빛에 의존해 일기를 마저 작성한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아이를 구했다.